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920년대 독립운동가,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가,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 시간에는 1910년대 거족적인 우리 민족이 모두가 참여했던 3.1 운동을 공부해 보았고, 그 3.1 운동의 결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만한 단체가 탄생되었다고 했죠. 뭐였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거창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외교 독립론과 무장 독립론자들이 이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외교 독립론자들이 주장했듯이 이 외교 활동에 유리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하고,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다수 활동은 외교 활동에 치중을 했어요. 하지만 이 외교 활동에 치중을 했고, 그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성과가 드러났느냐? 그렇지 못했죠. 결국 무장 독립론자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독립운동의 방향과 독립운동의 임시정부의 조직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자 1923년 국민대표회의라고 개최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 국민대표회의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느 한쪽이 결론이 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기가 좀 그렇다. 너희들은 알아서 독립운동해. 나도 따로 독립운동 할게. 이렇게 대다수의 임시정부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임시정부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김구라고 했죠. 김구는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운동 단체를 만들었고, 이 한인애국단에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한, 정확히는 물통폭탄이죠.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한 윤봉길 의사의 거사로 임시정부의 위상이 정말 다시 반등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는 우리 민족에게만 큰 감명을 준 것이 아니고, 당시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당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윤봉길 의사의 거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일본인들의 앞잡이가 조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 한 방으로, 아니, 일본인들의 앞잡이인 줄 알았던 저 한국인, 저 조선인들도 일본인을 우리처럼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똑같이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을 두었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으면 되겠구나. 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바라보는 인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중국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중연합군이 구성되고,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직속 부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되고 활동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은 국내로 돌아가서 우리 한반도 내로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립운동의 흐름은 이미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 1910년대와 20년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192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바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고 했죠. 이 러시아 혁명으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사회가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그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바로 소비에트 정부라고 했죠. 이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바로 이 사회주의자라 불렀죠.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일제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부, 다시 말해서 러시아 소비에트처럼 한반도 소비에트를 만들고자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회주의자들은 역사며 민족이라는 개념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한다고 했죠. 사회주의에서 이해하길 역사며 민족이며 이런 구분 짓는 것은 모두 다 부르주아 계급들이, 지배계층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피지배계층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르주아 지배계층들의 허상,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와 민족 간의 경계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소비에트끼리 연합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러시아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출현한 게 바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우리가 줄여서 소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일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 때 우리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유구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역사와 민족을 정통으로 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역사와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또 이 둘이 힘을 합치게 되는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탄생한 단체가 신간회인데, 신간회는 어떠한 단체인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지난번까지 제가 영상을 찍다가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이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빡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내용, 또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필기할 내용의 앞글자만 한번 적어 보았어요. 자, 한번 그러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자들. 이 민족주의자들의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해요. 실력 양성운동. 제가 써보진 않았네요.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뭐라고 그러냐면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불러요. 실력 양성운동. 말 그대로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우리의 실력을, 충분히 독립을 할 수 있는 실력, 충분히 우리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일제를 몰아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어떻게 키우냐? 이 세 가지 방면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 세 가지 방면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민족의 실력이 성장을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민족주의자들은 생각하고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예요. 먼저 이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이 생겨난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뭐라 불렀죠? 기억나나요? 네, 무단 통치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3.1 만세 운동의 결과 무단 통치가 무슨 통치? 문화 통치로 바뀌었죠. 그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그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 바뀌었냐면 회사령이라는 일제의 제도가 바뀌었어요. 회사령이라는 일제의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반도 내에서 기업을 만들 때는 반드시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한반도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들이 만드는, 당신이 조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으니까 조선인들이 만드는 그 기업 활동을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당연히 일본인들만 허가를 해주고 우리의 민족 자본을 아주 교묘하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교묘하게 이렇게 핍박했던 거죠.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이 회사량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냥 조선 총독부에 신고서만 작성하면 누구든지 한반도에서 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일제가 나름 유하게 우리 조선인들을 좀 제한을 풀어주는 정책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서 일본 열도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약간 좀 제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가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거예요.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조선민족 자본들도 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조선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조선민족 자본 기업들이 이때 몇 가지가 막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성 방직공장. 경성. 이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수도 한양, 한성을 경성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경성 방직공장이라고 있고 우리 민족 자본이 만든 기업이에요. 또 이때 만들어진 기업이 좀 이름이 웃길 수 있어요. 평양 메리아스 공장.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자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또 하나, 이 물산장려 운동이 생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제가 관세 철폐를 실시했어요. 관세 철폐. 자, 이게 뭐냐면 관세라는 게 뭐죠? 외국 물건이 우리 국내로 들어왔을 때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쓰고 있는 외국 물건들이 조금 비싼 이유는 정부가 관세라는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조금 비싼 거예요. 근데 그 관세를 없애겠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이 우리 한반도, 한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국가 내에 한반도도 있고 일본 열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다 국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일본 열도와 한반도를 구분해서 기업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물건에는 여전히 관세를 매긴 거죠. 이 관세를 매긴 이유는 나름 조선 총독부도 기업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운영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가지고 일본 열도에서 만들어진 기업의 물품이 혹은 일본 열도의 기업이 한반도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이 이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꿨다. 그리고 관세를 철폐했다. 그 정책 이유가 전부 다 일본 기업의 용이한 쉬운 국내 진출, 한반도 진출을 위한 거예요. 이거에 맞서 아까 이야기했던 경성 방직 공장이나 평양 메리아스 공장과 같은 우리 민족 자본들이 생산해낸 물건이 일본 기업에서 생산해낸 물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술력은 우리 조선인들이 만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일본 기업의 상품과 조선 기업의 상품이 똑같이 경쟁을 한다면 가격 면에서는 조선 기업이 쌌었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관세도 철폐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의 상품과 조선 기업의 상품의 가격 면에서는 거의 동등해지고, 가격이 동등해지면 당연히 질적 차원을 생각하겠죠. 일본 기업 상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았거든요. 그럼 그나마 우리 조선 민족 자본이 만든 이 제품들이 팔리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시작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토부리. 이 물산장려 운동은 신토부리 운동이에요. 신토부리 운동. 신토부리가 뭐죠? 예. 우리나라 것, 우리나라 사람이 쓰자 이거예요. 그죠? 이때 물산장려 운동도 쉽게 이해하는 건 신토부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상품이 있다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선 공장에서 만든 것을 써주자라는 운동이 이 물산장려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조만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조만식. 조만식이 조선물산장려회라고. 조선물산장려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고 이 운동을 시작했냐면 평양에서 만들고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선물산장려 운동이 어디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평양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이른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산장려 운동은 신토부리 운동이에요. 똑같은 물건을 산다면 조선인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 조선 상품을 쓰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선 민족 자본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조선 민족 자본이 얻는 이익을 우리 민족에게 재투자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이
양성될 거라는 운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만식이 평양에서 전개를 한 거예요. 이 물산장려 운동에는 사람들에게 이 취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물산장려의 운동의 취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했는데, 그 구호가 뭐였냐면 내 살림 내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혹은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런 구호를 통해 가지고 물산장려 운동에 전 조선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인들이 똑같은 제품이라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선 상품을 이용해 주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제는 상당히 이게 안 좋은 거죠, 그죠? 또 우리 민족은 이 물산장려 운동을 중심으로 이 단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 조선인들이 조선 상품들을 마구마구 사줬어요. 우리 만약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뭐 5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쳐봐요. 뭐 5만 원짜리 신발도 요즘은 뭐 찾기가 진짜 힘든데, 아니 뭐 10만 원 받았다고 쳐봐요. 그 10만 원 받았는데 뭐 우리나라 상품이라고 하면 한번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방송도 아니니까 브랜드를 직접 얘기해 볼게요. 10만 원짜리 신발을 사는데 질도 똑같아요. 질도 비슷하고, 아니 질은 국내 상품이 좀 떨어진다고 쳐봐요. 그냥 가정이에요. 국내 브랜드 르카프 운동화랑 나이키 운동화랑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사겠나요? 아무래도 좀 인기가 좀 더 많은 나이키 상품을 사겠죠, 그죠? 근데 이 물산장려 운동은 만약에 물건이 똑같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들어낸 신발인 르카프 사자 이거야. 뭐 이런 식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인들이 이 민족운동으로서 우리나라 상품을 마구마구 사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제품을 마구마구 사주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뭐가 올라가겠어요? 수요가 올라가겠죠. 수요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 조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늘어나겠죠. 근데 이 수요가 늘어난 만큼 모두 늘어나야 되겠어요. 공급도 늘어나야겠죠. 그죠? 공급도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은 그대로인 거야. 그렇다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그대로야. 그럼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선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더 줘서 조선 상품을 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하는데 당연히 똑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사는 것이 올바른 합리적인 소비 활동인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운동을 누가 엄청나게 비판했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왜 비판을 했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오로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봤을 때 이 물산장려 운동은 웃긴 거예요. 뭐가 웃기냐면, 일제를 적으로 만들고 조선인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운동이지만 사실상 사회주의자들 시각에서는 일본, 조선 이런 대결 구도는 무의미해요. 사회주의자들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농민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르주아 계급들, 이 지배계층들이에요. 경제적 지배층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부르주아 계급을 싫어하고 또 조선인 부르주아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산장려 운동은 우리의 민족성에 호소를 하면서 야, 이왕이면 조선 자본에서 만든 조선 상품 사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에서 최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조선인 공장주예요. 조선인 공장주는 갑자기 물산장려 운동, 신토부리 운동의 결과 갑자기 내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이 질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난 이득이 생기겠죠? 그럼 나도 이 물건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혹은 여러 사람들이 정말 애국심을 이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공급을 맞춰주지도 않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만 맡아 보니까 가격만 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조선인 공장주만 이득인데 또 이 물산장려운동의 기본 마인드는 이렇게 해서 성장한 조선인 공장주, 조선인 민족 자본이 그 돈을 우리 민족에게 재투자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죠.
과연 일제강점기 때 공장을 운영할 만한 그런 조선인 공장주가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돈을 재투자를 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 물산장려 운동을 이용하는 친일파 조선인들이 있었죠. 오히려 이 물산장려 운동을 이용해가지고 물건만 팔아먹고 내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산장려 운동은 결국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또 사회주의자들은 이게 자본가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락해버린 운동이다. 어찌 보면 사회주의자들 말이 맞는 거죠. 결국 이 물산장려 운동은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상. 하지만 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취지하에 우리 민족이 한데 뭉쳐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 내용은 잠깐 끊었다가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민족주의자들이 실시했던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과 물산장려 운동은 동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물산장려 운동 먼저 하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문맹퇴치 운동 그 다음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이 조금씩 다른 민족주의자들이 동시대에 실시한 운동들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럼 동시대에 실시되었던 또 다른 이 실력 양성 운동으로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 말 그대로 시민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세우자 이거예요. 뭘? 대학을 세우자 이거예요. 이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해도 대학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 당시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 대학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 아시아 전체를 따지고 보더라도 대학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대학은 서양으로부터 온 이 근대적 지식을 전수하는 이 학문의 요람 같은 곳인데, 이 당시 제대로 대학을 갖춘 국가가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의 지식인들도 일본은 싫지만 이 근대적 지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유학을 선택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가가지고 유학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이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윤동주와 같은 시인도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그런 근대적 대학이 있어서 일본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선인들 힘으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대학을 하나 만들자라는 운동이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상제라는 사람이 이 추진을 했고, 저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해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조선 지식인을 양성하는 조선인들을 위한 학문의 요람을 한반도에 만들자라는 운동이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물산장려 운동도 이 물산장려 운동의 취지를 우리 조선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라고 하는 이 알아듣기 좋은, 이해하기 쉬운 구호가 있었다고 했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또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을 자연스럽게 시키기 위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구호도 있었어요. 이 구호가 뭐냐면,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이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 당시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인구가 1천만 정도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1원씩 모으면 1,000만 원 모이겠죠, 그죠? 이 정도의 금액이 모여지면 당시 화폐 가치로 대학을 세울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빼앗기기 전에
나름 경제적 자립운동이었던 국채보상운동처럼 이 전 국민들의, 한국인들의 약간 좀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독려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 또 제대로 되지 않아요. 때마침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시되려고 했을 때 나름 농사 기근도 발생을 하고, 또 일본이 가만두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일제가 당연히 방해 공작을 펼치겠죠. 일제가 방해 공작과 더불어서 일본이, 야, 너희 조선인들 그렇게 너희 한반도에 대학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일본이 대학을 만들어줘요.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대학을 만들어줘요. 경성제국대학.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성은 그 우리나라 수도를 일제강점기 때 부르던 용어예요. 여기에 일본 제국대학이라고 만들어져요. 어쨌든 이름이야 어쨌든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취지에 맞게 한반도에 대학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 운동은 성공했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제가 결국 방해를 하다가, 야, 너희 조선인들 그렇게 대학 만들고 싶어? 그럼 모금 활동하지 마. 우리가 대학 만들어줄게. 그럼 한반도에 대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이 운동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학을 만들고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각인시키고, 각성시키고, 또 독립운동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를 이끄는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인들이라는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사람들을 독려시킨 다음에 우리의 민족성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나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조선인만의 대학을 만들자는 게 이 운동의 취지였는데,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초창기 경성제국대학의 학과는 뭐밖에 없었냐면 법학과랑 의학과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만들고 어떤 과를 운영하고 싶었냐면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혹은 정치를 연구하는,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학과를 가진 대학을 원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만들어졌는데 우리 필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 지식인들만 양성하는 그런 대학으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실패하게 돼요. 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사회주의자들도 또 비판을 해요. 왜 비판하냐면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부르주아였던 거야.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이 경제적 지배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당장 필요한 거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장 서당과 같은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농민 노동자들 글자도 모르는 무지랭이들 천지다. 그래서 이 글자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글자부터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비판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그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이 문맹퇴치운동인데, 문맹이라는 게 뭐죠? 우리 속된 말로 까막눈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까막눈은 없어요. 한글 모르는 사람 사실상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어린이들 중에도 이 까막눈은 거의 없으세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0%인데 이 당시 조선인들의 문맹률은 거의 60-70%에 육박했다고 해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한자는 당연히 모르고, 또 한글도 이 당시에는 한자와 한글이 막 혼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한자를 더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제에게 그냥 대항할 수 있는 방법, 대항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비판한 이유가 이 문맹퇴치 운동과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당장 농민 노동자들에게 글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운동이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신문사가 주도를 했어요. 우리 문화통치의 결과 우리 조선인들을 대변하는 민족 신문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인데 이 두 신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 동아일보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것을 주도를 했는데, 분하로드, 이게 외국어예요. 어느 나라 말이냐면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 말. 이 러시아에서 이 당시 전보다 일찍이
일어났었던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 부나로드 운동이에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깨우쳐 주자라는 계몽 운동인데 그 운동을 본따서 동아일보가 이 부나로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민중 속으로, 농촌 속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을 가르쳐 주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 학생이나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이 문맹퇴치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농촌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몸소 왔습니다. 자, 글 배우러 오세요. 라고 하면 올까요? 오지 않아요. 정확히는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쁘다 보니까 글을 배울 여유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안 배우고 싶어서 안 배우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점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면 학생들이 나서요. 학생들. 이 중학생, 우리 지금 따지면 중학생 이런 나이의 학생들이 나서요. 이 학생들이 야학을 개설하는 거예요. 야학이 밤야자, 밤에 학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농촌 근처에 그냥 천막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밤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올까요? 못 와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일이란 걸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실상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 집에 가면 그냥 뻗어요. 그냥 자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아마 이런 모습 많이 보았을 거예요.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는데 사실상 아빠가 재미도 없는 TV를 틀어놓는 프로그램 중에 뉴스를 많이 틀어놓죠. 근데 아빠가 누워서 뉴스를 보는데 이건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아빠가 눈을 감고 거의 뭐 코를 골고 있어요. 그럼 아빠 자는구나 해가지고 TV 내가 보고 싶은데 이제 보려고 딴 데 틀면 그 자고 있던 아빠가 아빠 안 잔다 이러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집에 와서 씻고 좀 본인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 당시 야학 만든다고 해서 농민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농사 활동하면 몸이 피곤해서 밤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단순히 농촌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촌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낮에 농촌 일을 도와주면 농민들의 노동, 피곤함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야학에 와서 글 배우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게 야학이에요. 이 야학, 이 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손 도와주고 밤에는 이 농민들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뭐 정확한 기원은 아니지만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들 뭐 MT라는 거 가요. 근데 과거에는 MT를 거의 다 어디로 갔냐면 실제로 농촌에 가서 농촌 일을 도와주고 실제로 우리나라 1970년대 이때도 야학이라는 걸 개설해줘가지고 이때 농민들의 지식을 전파해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변해서 오늘날 대학생들의 MT가 된 거라고 뭐 정확한 기원이 아니지만 썰이 있어요, 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학생들이 이런 이제 농촌으로 들어가가지고 농민들을 깨우치는 이 활동이 또 일제의 방해로 결국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상 실패로 끝나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이야기해보죠. 사회주의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소비에트 정부를 만드는 것, 오로지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있죠. 선생님이 그렇네요. 선생님이 여기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이거 하나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아자가 뭐냐면 우리 물산장려운동의 구호로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로는 한민족 일천만 한 사람이 이런 식. 문맹퇴치 운동의 구호도 있어요. 구호가 뭐냐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게 구호예요. 아는 것이 파워, 배는 것이 배워야 산다. 이게 구호예요. 자, 다시 사회주의자로 넘어갈게요. 자, 사회주의자들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한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대표적인 농민운동 지원한 것이 1923년에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이. 소작인들에게 이 지주들이 너무나 많은 소작료를 부과하고 핍박하다 보니까 소작인들을 모아가지고 지주들에게 대항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민들은 글도 몰라요. 글도 모르면 내가 왜 핍박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이 핍박받고 있는 농민들을 귀합해서 당신들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당신들은 이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농민운동을 이끄는 거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운동도 이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이끌어서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암태도 소작정이라면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대표적인 노동운동입니다. 특히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는 선생님이 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회주의자들은 민족과 역사며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요. 이들의 적은 부르주아 계급들이에요. 자본가 계급들이에요. 농민과 노동자를 핍박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경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조선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도 함께 했던 거예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의 적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 부르주아와 조선 부르주아, 중국 부르주아, 전 세계에 있는 부르주아들이기 때문에 일본 노동자, 한국 노동자, 중국 노동자가 위아더 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는 조선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주의자들이 실시했던 이 운동들이 대거 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독립운동 할 수 있겠어? 야, 일제는 그동안 힘이 점점점 더 강해지는데 일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일이야? 야, 차라리 일제와 타협을 해서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조선인의 자치권만이라도 얻어내자. 현실을 인정하고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이런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생겨나요. 이 운동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제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타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돼요.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일제와 타협해서 그들로부터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해가지고 얘네들을 자치론자들이라고 불러요. 자치론자라 불러요. 하지만 얘네들은 실상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나중에는 전부 다 친일화돼요. 친일화되는 세력들이에요. 이들의 말은 옹호해 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근데 일제와 타협할 수 없고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일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어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비타민이라 부르는 거야. 우리 몸에 영향이 되는 사람. 비타민. 외우기 쉽죠, 그죠? 그래서 이 비타민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야, 우리 서로 이렇게 따로 둘이 되어서 분리되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없으니 한번 우리도 힘을 합해보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이제 손을 합쳐서 함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그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탄생한 단체가 바로 1927년부터 31년까지 활동한 이 신간회라는 단체예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신간회는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왜 출제가 많이 되냐면, 우리 역사라는 것은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위함이 아니고, 과거에 잘한 일은 교훈으로 삼고 과거에 못한 일은 반성의 의미로 실수하지 말자는 그 반성의 의미로 공부하자고 하는 게 역사 공부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여전히 분단되어 있죠. 그 분단의 기원이 바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 쪼개진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쪽에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사회주의자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또 다른 정부를 세우게 돼요. 이것이 지금 2020년까지 벌어진 일이죠. 우리 지금도 서로 힘을 합치고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힘을 합쳤던 적이 있어 없어? 바로 있었던 거예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힘을 합쳤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신간의 단체가 시험 문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운동단체 신간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신간회의 국제적인 배경도 한번 설명해 보면 이 신간회는 우리만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로 쪼개진 게 아니고 중국도 이렇게 쪼개졌어요. 중국도 민족주의자 세력이 중국 국민당이라고 있고 이 사회주의자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있는데 이 우리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확히는 3년 전에 1924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힘을 합치는 1차 국공 합작이라고 벌어져요. 중국에서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저렇게 힘을 합치는데 우리라고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런 국제적인 이유와 또 이 당시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을 이끄는 지도단체가 러시아의 코민테른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과한 내용인데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러시아 코민테른이라고 있는데 이 코민테른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이 민족주의자들과 일시적으로 힘을 합쳐도 좋다. 이런 지시를 조선의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내리게 돼요. 어쨌든 이런 국제적인 배경의 결과 신간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신간회 회장부터 한번 써보면 신간회 회장은 이상제라는 사람이에요. 이상제 우리 어디 써봤는데 그치?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도 이상제죠. 동일인물이에요. 동일인물. 또 이상제는 이 조선일보 어디 있죠? 조선일보. 여기에서도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회장은 이상제고, 자, 그리고 이 운동의 또 이 신간회 단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단체는 합법적 단체였어요. 합법이 뭐냐면 일본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의 독립운동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 신간회는 국내에 우리 민간인들, 우리 조선인들을 실제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일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한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나름 조선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름 조선의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일제에게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조선인들의 권리를 되찾자고 실시한 운동이 이 바로 신간회 단체예요. 그래서 합법적 단체라는 거, 합법적 비밀 결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게 이 신간의 강령이 또 중요해요. 신간의 강령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신간의 강령은 우리는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한다. 외울 필요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라는 강령이 있어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기회주의자 이런 말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칠판에서 바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고 일제로부터 이 조선의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문학책, 국어책에도 실려있는 이광수, 최남선, 최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그냥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래서 이제 국어 학계에서도 이 이광수 이런 최남선 이런 사람들의 이 문학적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데 이 문학적 작품이 뛰어난 이 작품의 저자가 친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남긴 문학 작품을 후손인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실리긴 실렸죠. 그 사람의 이 친일 행위는 둘째로 하고
그 문학 작품의 가치만 인정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은 문학 작품에 실려서 고등학교 교재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를 배격하자는 건 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배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신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합법적 단체로서 전국의 지회, 쉽게 이야기하면 체인점이 있다는 거예요. 체인점이 한 140개 정도 있었어요. 140개.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서울에만, 경성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려 회원이 4만 명. 한 3만 9천 명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4만여 명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간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전 조선 민족이 지지했던 단체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여성 단체인 이 근우회화도 연계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 또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를 지원했다는 거. 또 일제가 정말 비합법적으로 조선인 소작인들, 조선인 노동자들을 핍박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뭐 이런 활동. 또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민족이 한대로 뭉쳐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실력을 양성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전국을 돌면서 강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한 단체가 신간회예요. 이 신간회가 정말 쭉 유지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27년부터 31년 얼마 가지 못해요. 결국엔 사단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다음에 또 공부해 보겠지만 1929년에 학생운동 중에 하나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일어나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광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신간의 진상조사단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광주로 가서 이 학생운동을 뭐 지원도 해주고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일제가 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때 신간의 회원들을 대거 체포하고 신간의 지도부들을 대거 잡아서 구금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끄는 지도부 단체가 싹 사라지게 돼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원이라고 한번 쏠게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도부가 없어지니까 조직을 이끌 지도부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새로운 지도부를 결국 만들어요. 만드는데 선생님이 일단 필기부터 써볼게요. 지도부가 개량화돼요. 이 개량화됐다는 건 뭐냐면 이 지도부에 신간의 지도부에 누가 끼게 되냐면 여기 타협적 민족주의자 얘네들이 끼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 새로운 지도부에 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새로운 지도부의 타협적 민족주의자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끼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해서 나 저놈들과 같이 이 신간의 단체에서 활동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탈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때 때마침 이 신간의 단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중국에서도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신간의 활동이 제기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 합작이 결렬이 돼버려요. 또 이때 때마침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도 이때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 신간의 단체를 해소하자고 하는 주장이 등장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소라는 말이 등장하죠. 해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해소가 뭐냐면 해체라는 말과 비슷해요. 근데 같지는 않아요. 해체는 단체가 이제 흩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해체와 해소는 다른 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해체는 아예 그냥 너와 나 끝. 이 단체 끝인 거야. 그리고 해소는 뭐냐면 지금 단체를 일단은 없애버리자. 왜 없애냐면 좀 더 좋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단체를 없애고 좀 더 좋은 단체로 전부 다 모이자라는 것이 해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이게 남녀 관계로 이걸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별해. 우리 끝내. 이거는 해체야. 근데 우리 연애 그만하고
결혼해. 이거는 해소야. 이해되셨나요?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단체로 다시 모이자. 그럼 지금 단체를 없애자. 이게 해소예요. 우리 연애 그만하고 결혼해. 이게 해소예요. 적절한 비유가 됐나요? 어쨌든 이 신간의 민족 유일단 운동단체로서 탄생한 신간에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하고 해소가 되고 사실상 해체가 됩니다. 좀 더 좋은 발전 단체, 좀 더 긍정적인 발전적인 단체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상 해소라고 하지만 해체가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가 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힘을 합치는 민족 유일당 운동단체로 탄생한 신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